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카타르의 중재로 인질 석방과 나흘간의 임시휴전에 합의했지만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가져올 파장,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위를 우리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던 2년 전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는데요. 95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법원 판결에 두 팔을 벌려 만세를 부르다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7년 전 소송에 나선 위안부 피해자들은 21명이었지만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건 이용수 할머니 한 분뿐이었는데요. 흐르는 시간마저 야속했을 피해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문제는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무응답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기억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아닐까요?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이제 9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나왔네요. 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더 이상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충돌은 전적으로 남한의 책임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틀 전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고 군사 분계선, 즉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효력 정지로 대응하니까 북한은 아예 합의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는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향후 북한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추후 MDL 일대에서 남북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가 이 우리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국방성의 성명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무효화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한다고 해서 9.19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면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같다. 따라서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왜 효력 정지를 했습니까? 폐기해야 된다고 계속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이 군사합의 폐기 선언,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합의 폐기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자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 이런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장관이 발언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인해서 좀 득실이 있지 않느냐, 뭐 잃을 것이 좀 있지 않냐, 이제 야당으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잃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너무 단편적이라면서 접경 지역에 북한 무인기도 많아지고 NLL 충돌이 발생하고 한반도 안보기가 높아지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언론지상에는 뭐 이 서북 지역의 백령도라든지 뭐 서해 도서들 또 그다음에 강원 철원 고성 등 최전방 지역 주민들이 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까요. 뭐 포 사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국지 도발이 있었던 경험들이 과거 많이 있었으니까 그치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동안에 군 당국도 그랬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며칠 날 있을 거다 이렇게 다 예고까지 다 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해송광에 다 동행을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도 좀 뒷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아마 대통령실 그 컨트롤 타워는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모두 동행을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정성우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북한이 10월에 위성 발사를 예고해왔고 발사하게 되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킬 거라는 것을 사실상 말해왔는데 네. 이번에 안보실장과 이 안보실 1차장 두 사람이 같이 외국에 나갔다 하면서 입으로만 보여주기식 화상회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조태용 안보실장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담 때도 이 김태호 사무처장과 같이 나가 있었다. 이분들이 결국 자신감이 있다. 우리 안보 시스템이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뭐 이런 주장을 그 여당의 윤상현 의원이 했는데요. 네. 다만 윤 의원도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면 저도 건의를 하겠다면서 적어도 국가안보실장 즉 NSC 상임위원장은 국내에 있어야 하고 이 사무처장 김태호 처장은 이 수행을 하고 안보실장은 국내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네, 국가정보원은 오늘 오전 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또 이 발사체 성공의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북한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느냐 정보위원들이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 연료 발사 기술은 ICBM의 경우 개발 초기로 파악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회 출석해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그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제 추가로 발생한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서버가 구에 있다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아닌 구에 있는 서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장애 발생으로 불편을 겪으신 많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제 지난 사흘간 있었던 이 장애 사태에 대한 사과를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여야 행안위원들이 이번 사태를 디지털 재난으로 보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선 피해 확대 가능성과 지속성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송구하다는 입장을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그 지금 정부가 복구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어제 또다시 이제 30분간 그 기능 장애가 다시 발생한 데 대한 지적,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대통령 영국 순방을 수행한 것이 이게 적절한 조치였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장관 대리로 참석한 고 차관에게 이 장관은 복구가 다 된 걸 확인하고 영국으로 출국했다는데 온당한 조치냐면서 국회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원인 보고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가 급하다고 영국을 갔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고기동 차관은 당연히 국회를 존중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경우 이 영국과의 양해각서에 대리 서명이 되지 않고 또 영국 내각부에서도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기에 일어난 전 정부 행정 전산망 사례를 끌어들여서 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방어하는 한편 재발 방지 해법은 행정 전산망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되고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여러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면서 이 두세 개 중견 중소업체가 이 행정 정산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가고 신생업체나 기술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조달청 행정 전산망이 불통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조달청에 따르면 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불통 현상이 빚어져서 1시간가량 마비가 됐습니다. 네. 이 1시간 만에 복구된 이번 장애 현상은 오전부터 국내에서 입찰 관련 다량 접속이 있었고 해외 특정 IP에서 집중 접속을 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과부하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설명했는데요.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등 뭐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황을 파악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일단 이번 그 조달청 그 나라장터 사이트 사태는 이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나라장터 업무 특성상 입찰이 오전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몰리는데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게 아니라 지연이 된 사안이라며 독일에서 많이 접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오리무중이네요. 지난번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원인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지금 원인을 더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 마련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 이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여야 간에 그 정기국회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오는 30일, 그러니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계속
대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기국회 일정은 원래 그 12월 9일까지고 그 전에 이제 12월 2일에 원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도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여야가 앞서서 이제 11월 30일 그다음에 12월 2일까지 이제 11월 1일까지 예산안 그다음에 부속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아냈는데 민주당은 이 가운데 오는 30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서 이튿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탄핵안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야만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겠다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측 입장은 그 30일 그다음에 내달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 일정이 합의가 끝난 상황이다. 그리고 예. 개의권을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했기 때문에 뭐 열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전제 조건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홍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때 의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30일과 내달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명시적으로 저와 원내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의장이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열겠다고 했다면서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예정된 거는 11월 30일하고 12월 2일은 본회의가 일정에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네, 정기국회 그 의사 일정에 포함이 돼 있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이 11월 30일 그다음에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열리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본회의를 개최하는 전제가 이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본회의는 의미가 없다. 열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예. 주장입니다. 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오늘 오후에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날짜를 지정한 것이라면서 그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 처리를 잡아놓은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면서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기국회 의사 일정으로 그 개최 일자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기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뭐 김진표 의장도 이제 이에 대해서는 뭐 앞서 열겠다는 입장을 뭐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회의가 소집이 되긴 할 것 같고요. 뭐 여당이 참석하지 않을 때 이제 이를테면 김진표 의장이 계속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을 할 것이냐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의장실이 좀 더 시간이 임박해서 아마 결정을 내리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뭐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뭐 아주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그때까지 끝나긴 끝납니까? 그거는 지금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아, 그거는 어렵다고요? 그럼 결국 12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두고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현재 이제 김기현 지도부로 이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 간에 좀 다소 상반된 의견이 개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지내서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은 선거가 5개월 남았는데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냐 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용 의원 발언이 끝나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뭐 박수 등 이제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반면 성일종 의원은 의총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면서 이 내년 총선은 단결해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혁신해야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용 의원과 좀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 취지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느새 출범 한 달을 맞았어요. 인현 위원장이 다음 주에 뭐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뭐 일종의 최후 통첩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 예. 오늘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만큼 도와주는 성의가 지도부에서 없었다. 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당 중진과 뭐 그 이른바 뭐 친윤 핵심들,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뭐 험지 출마라거나 불출마를 한 등 총선에서 희생을 보여야 한다. 혁신위가 이런 권고를 한 데 대해서 네. 다음 한 주 동안 한두 번 회의를 더 진행한 후에 이것을 당에 확실히 전달하겠다. 즉 권고안이 아니라 혁신위 의결사항으로 정식으로 이제 의결을 해서 최고위에 넘기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특히 이 김기현 대표의 울산 재출마설에 대해서 확인된 건 없고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지도부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혁신위 내부에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위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아내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데 그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오는 정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 혁신위를 해산한다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혁신위를 뭐 조기 해산이나 뭐 아니면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뭐 조기 사퇴 뭐 이런 가능성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뭐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로 선을 그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도부에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준 후에, 그러니까 뭐 지도부에서 이제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든지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앞서서 이제 이야기한 뭐 지도부 중진 등의 뭐 자발적인 어떤 총선 관련 희생의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지를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더 기다려 본 다음에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 주의 시간을 더 주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하겠다. 이제 이것이 오늘 혁신위가 밝힌 입장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그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습니까? 근데 김 지사가 뭐 농계를 얘기했다면서요? 네, 오늘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회동으로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가한 형국이 됐습니다. 예. 이 김 지사는 회견 모두 발언에서 중진들 또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험지로 나가든 불출마하든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당연하다. 이렇게 혁신위 권고에 힘을 실으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혁신위에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당이 새롭게 변화한 데 있어 인적 쇄신 과정 속에서 중진이나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선돼야 하고 만약 중진들이 혁신이 이야기를 적극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인유한 위원장님이 농계처럼 다 끌어안아 버려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김태흠 지사는 김기현 대표가 최근 울산 현 지역구 재출마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김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모신 거 아니냐.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 혁신위에서 여러 안이 나오는데 자기 뜻에 반한다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혁신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몸조심, 입단속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폄하 발언으로 민주당이 그 여론 지탄을 받는 상황에 처하자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재삼 당부한 건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그릇을 스스로 잘 지켜내고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간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정치에 큰 불신과 불만을 갖고 계신다면서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폭주하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에 참여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평가된 경우도 많이 겪어봤다면서 그러나 말,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 생각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바로 책임이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의원들을 단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지 좀 지켜보고요. 예. 네. 사실 네.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지 불과 한두 시간도 안 된 네. 상태였는데 오늘 또 그 당시 이제 그 최 전 의원 발언 현장에 있었던 이제 민영배 의원은 의총도중 기자들과 만나서 예.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 또 일요일 오후에 행사를 했는데 화요일에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최강욱 민영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게 사실 대표의 이제 당부와 좀 이제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네요. 당이 기강이 안 선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당선될 지역구에 있으니까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교전을 중단하고 인질 5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죠. 이번 합의로 국제사회에서는 휴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종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관입니다. 예, 일단 이번 합의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합의 내용은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 일단 어머니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지금 인질로 납치돼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150명 정도의 이스라엘 감옥 즉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용자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맞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었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아직 사실 어제 저녁까지 뉴스에는 오늘 현지 시간으로 10시쯤 휴전이 즉 전투 중단이 되고 예. 그다음에 하마스 쪽에서 이제 인질들을 뭐 10명씩 그다음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다 예. 합의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 오늘 새벽이죠. 아침에 갑자기 속보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오늘 안으로는 휴전 중단 즉 전투 중단도 없을 것이며 네. 인질이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쯤 돼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안에는 아무것도 지금 일어날 일이 없다고 이미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들어보면 일단 인질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자 지구에서요. 예. 그때 이제 적십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것을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선정한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정확하게 지금 정확한 이유는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뭐 정확한 거는 확실히 명확한 건 지금 둘 사이에 합의가 다 안 됐다. 아직 조절이 다 안 됐다는 게 이제 확실한 건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한 가지이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방금 제가 이스라엘 뉴스를 봤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석방 과정에서 갈 길이 멀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휴전 이후에 갈 길이 멀다는 겁니까? 휴전 얘기는 아예 여기서 지금 휴전이라는 것은 임시 휴전으로 4일간 이제 휴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 지금 합의가 다 안 된 상황이고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측에서 너무 빨리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해서 기자회견을 어저께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언론들이 대서투표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한국 언론이 이제 받아서 우리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이스라엘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굴러서 눈덩이처럼 굴러서 이렇게 온 건데 지금 방금 본 뉴스로는 아직 협의가 안 끝났고 조금 더 조정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갈 길이 멀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석방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에서 서로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죠. 지금 합의할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워낙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그거 하나만 문제인지 아니면 뭐 석방 인원에 대한 문제인지 예. 또 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정확한 협상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이스라엘,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좀 이게 난감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인질을 석방할 때 네네. 추가로 그 하마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인질을 10명씩 풀어줄 때마다 휴전 기간이 하루씩 연장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어저께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4일간, 나흘간 일단 50명을 풀어주고 하마스가 그 날 동안 더 추가적으로 인질을 찾아서 풀어준다면 10명에 따라서 하루를 더 전투 중단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측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얘기가 오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서로 간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뭐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마스나 이스라엘이. 네네. 그럼 그 가운데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네네. 알려지고 있기로는 뭐 카타르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 미국의 역할이 더 우리는 주목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이 강력하게 카타르를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성사시켜라. 예.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자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한 관리들이 카타르로 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모사드 국장이 카타르로 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카타르 관리들을 만났고요. 예. 카타르는 거기서 합의를 한 내용을 이집트의 정보부에다가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라파 국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자 밑에가 바로 이집트 영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들의 이제 정보원이나 아니면 하마스와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지하 땅굴에 숨어 있는 하마스 지도부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가자 지구에 통신망이 없다면, 예. 전화 통신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인편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합의를 두고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었고 뭐 표결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내부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반응이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질이거든요. 네. 인질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하마스를 괴멸한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질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질 가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인질들의 저런 가족들을 빨리 풀어내라고 하는 저런 요구 조건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인질 석방에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국제사회 여론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민간인 피해가 그렇죠.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압박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휴전 협상에 어느 정도까지 타결이 될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네. 당연하죠. 뭐 국제사회 지금 뭐 이미 가자 주에 민간인이 10,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당연히 뭐 국제사회 압박이 엄청나게 느껴질 텐데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나 이것이 나흘간 전투 중단이 종전으로 이어진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네타냐후 총리도 계속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계속 10명씩 더 풀어줄 수 있잖아요. 예. 인질을. 그러면 나흘이 5일이 될 수 있고 6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 갈 수 있고 1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간다 해도 만약에 그 이후에 더 이상 인질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예. 전투 중단이 종결되고 다시 전투로 돌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마스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마스는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 있나요? 하마스는 지금 하마스의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수준 아니거든요. 예. 아직 지휘부는 잘 통제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 그런 상황이고 하마스가 이제 필요한 건 한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지금 지상군이 들어와서 쉬지 않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3, 4일간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다.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 시간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스라엘은 무한정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니거든요. 아, 그건 어떤 의미세요? 그 지금 이제 네. 가자 지구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시민이 네네.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남북으로 갈라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북부는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하고 네. 남부로 이미 압박을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간은 왜 하마스 편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한정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가자 지구에서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주고 있지만 바이든이 무한정으로 이스라엘에게 6개월, 뭐 5개월 여기에서 지금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또 2달을 더 작전한 60일을 더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훨씬 더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 그렇죠.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바뀔 거고 그렇죠. 미국은 뭐 하느냐 이러면서 미국을 예, 압박해서 예.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을까요? 이전의 사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들어줘야 되죠.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한 일주일 더 버틸 수는 있겠죠. 좀 네. 더 늦게. 그러나 무한정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전쟁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번 휴전을 통해서 이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석유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각종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동안에 물도 없어서 바닷물을 그냥 막 마시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참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네네. 한 그 상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인질 석방이 합의만 되면 네. 이스라엘이 그런 거 다 또 하마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호품을 대량으로 라파 국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협상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합의만 성사가 된다면. 네. 일단 다른 변수는 없겠죠. 일단 지금 서로 간에 마지막 최종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일단 휴전 네네. 상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건데 그게 이제 사실상 그 시간까지 가는 중에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단하지 않고 있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나 그러나 여전히 10% 정도 중간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겨서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답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 현지 시간으로 10시면 여기 한 5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돼서 이미 휴전이 전투 중단이 발효돼서 인질이 조금씩 석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지금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추가적인 또 인질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휴전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는데 예. 첫 번째 단추가 만약에 잘못 끼어지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추가적인 협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서 매년 한 번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면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같은
무려 이제 67가지 복지 정책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또 예. 기초연금까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세와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공시가격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게 이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지금 세금 매기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한 6억 원 남짓이거든요. 예. 이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10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은 6억 원으로 매기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시세, 시가하고 공시가격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오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러니까 세금도 시세에 비슷하도록 맞추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예.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또 이전 정부의 어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해서 국민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진다. 일부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곳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한 69% 정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됐는데 이전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한 75% 수준이 돼야 맞습니다. 예. 현재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공시가격을 이제 이 국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부터 내년까지 4년째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은 동결된 셈인데요. 네. 정부는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금리도 고금리고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을 이제 최소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세금을 뭐 더 내는 거 뭐 집이 큰 집을 갖고 있든 적은 집을 갖고 있든 다 싫어합니다. 세금 깎아주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일관성도 좀 결여돼 있고 또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걸 감안하게 되면 특히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중앙 정부 재정이 깎이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 재정이 깎여서 가뜩이나 교부세 지금 못 받는 지방 정부가 허리가 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30 뭐 아파트의 경우는 30년, 기타 주택은 35년까지 시세 90%까지 현실화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폐기되는 거냐라는 예. 질문이 나오니까 정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존의 로드맵은 유지하되 현실화를 조정할지 아니면 로드맵 자체를 폐기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필요성, 타당성,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수정 발표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거의 뭐 내년 하반기쯤이나 돼야지만 근본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난 정부의 로드맵을 바꾸기 위해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게 야당이 만든 법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구도 속에 과연 이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거부터 계속됐던 논쟁인데요. 뭐 예를 들면 좀 더 비싼 아파트, 특히 서울로 따지면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훨씬 더 이 공시가를 내렸을 경우에는 이득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더더욱 사실 논란의 지점이 되는 게 종부세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종부세 부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경감이 되거나 하나요? 지금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는 뭐 홈택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손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일부 받아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일부는 뭐 6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앞서 정부가 이제 종부세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도 올해와 같이 60% 할인가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네. 여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동결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더 늘어났어요. 예.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고 이게 올해 처음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종부세 대상자 수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이제 한 3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액도 평균 한 30%가량 줄어듭니다. 지난해 이제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한 17% 올라서 예. 종부세 납세가 한 119만여 명이었거든요. 네. 119만 5천 명이었는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 한 30만 명 정도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는 한 18.6% 떨어졌고요.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지난해와 같이 60%를 유지했죠. 공시가격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인원 줄고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종부세 사실 제도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종부세 내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줄 정도면은 시세로 따지면은 한 30억쯤 돼야 종부세 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뭐 12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 실거래 가격은 한 17, 8억 정도가 넘는 분이 내야지 이제 몇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 경계선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그 가액이 클수록 또 좀 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은 잘 걷어서 잘 써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좀 다음 뉴스로 가보죠. 그 다음 주목이 되는 이슈가 가계부채가 아닐까 싶어요. 가계부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3분기 한국은행의 가계 빚 통계가 나왔는데 1,875조 6천억 원이에요. 석 달 만에 14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잠깐 줄다가 기준금리 당시엔 좀 올랐고요. 소비자들도 이제 상당히 좀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줄었는데 네. 문제는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서 2030 세대 B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이게 후행성이에요. 계약하고 잔금 한 두세 달 이후에 치르는데 잔금 시점에서 대출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가계부채는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문제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0%가 주담대거든요. 예. 3분기에만 17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게 2007년인데 한 분기도 빼놓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요. 10년 전 500조 원에서 지금은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10년 새 2배나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불경기에 뭐 장사 안 됐죠. 이러다 보니까 대출도 연체율도 사상 최대인데요. 다중채무자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예. 특징이 제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 카드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빚을 갚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예.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집니다. 연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2분기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한 178만여 명, 총 대출 잔액이 744조 원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4억 한 2천만 원 선인데요. 예. 이게 대출 금리가 1%만 올라도 이들의 평균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300만 원, 전체 자영업자 이자는 5조 원 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정부도 사실은 새희망 대출이라고 해서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예. 3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연체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해주고 예. 또 3개월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재원은 30조 원. 지금 다중채무자들의 총 부채는 744조 원입니다. 조족지연. 한마디로 지금 도움이 뭐 일부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다중채무자들의 이제 빚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중채무자들도 이렇게 많고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크다고 하면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좀 이자를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뭐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또 빚을 돌려막기 하거나 빚을 또 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책을 뭐 펴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가잖아요. 금융주주회장들 불러서 금융감독당국 얘기하니까 지금 횡재세 거론하면서 압박하니까 한 2조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30조 원 하고도 이제 다중채무자가 744조 원의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갖고는 답도 없습니다. 참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내몰린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가져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계속 돌려막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정부는 사실은 수차례 이제 이 대출 원리 상환금을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 우리 내돈 내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빚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내년이에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소득보다 물가가 더 높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속에 원재재 값이 폭등하고 있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공공요금에다가 임대료까지 덤터기 쓰다 보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 동해안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견 오늘보다 7도에서 15도가량 큰 폭우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에 머무는 것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잠깐 오르겠지만 이후 화요일부터 다시 아침 견 영하 4도, 영하 4, 5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에 의한 제형적인 영향으로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 예상 적설은 충남과 전북 동부 1에서 3cm, 그 밖에적 1cm 내외입니다.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경 서울 영하 3도, 대구 1도, 부산 3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3.2도, 습도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엿새 전인 지난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시 시상 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버트 번스와 밥 야나체크 후보의 득표수는 970표, 두 후보가 얻은 표가 똑같았습니다. 통상 이럴 때 후보들은 재검표를 요구하곤 하죠. 개표 과정에서 개표원의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후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착각 혹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재검표 청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멀로시 인구 3만 5천 명 가운데 투표 참여자는 3,551명. 표수가 적어 재검표를 해도 개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투표자가 5천 명 이하인 선거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무작위로 승자를 결정한다는 주 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무작위로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는 건데요. 미국은 주별로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후보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필름통이나 나무 그릇에 넣어 뽑기 등 승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이번에는 동전 던지기가 낙점됐다고 합니다. 동전면을 먼저 선택하라는 번스 후보의 양보를 받은 야나체크 후보가 앞면을 선택하면서 뒷면이 나오면 번스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게임의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선관위원이 1달러짜리 동전을 하늘로 높이 던진 결과는 뒷면, 번스 후보가 새 시장으로 선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 개표를 해도 부정선거라는 의혹 제기가 있곤 하는데 두 후보는 흔쾌히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패자인 야나체크 후보는 규칙은 규칙이라며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번스 새 시장은 작은 선거에서는 한 표가 이처럼 소중하다. 이게 시민들이 투표소에 나와야 하는 이유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 표의 가치를 따지곤 하죠. 21대 국회 4년 동안 국회가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유권자 수로 나눈 한 표의 가치는 약 4,700만 원.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한 표, 더욱 소중히 행사해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Close your tired eyes, relax and then count from 1 to 10 and open them. All these heavy thoughts will try to weigh you down, but not this time. Way up in the air, you're finally free and you can stay up there
melts our hearts. Oh, the pouring rain. We'll try to put it out, but not this time. Let your colors burn and brightly burst into a million sparks that all disperse and illuminate a world that'll try to bring you down, but not this time.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lights burn out, then it's time for you to shine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o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Fill the darkest night with a brilliant light, 'cause it's time for you to shine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o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tonight.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tonight. 1,000 heartbeats beat in time and makes this dark planet come alive. So when the lights flicker out tonight, you gotta shine.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lights burn out, then it's time for you to shine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o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Fill the darkest night with a brilliant light, 'cause it's time for you to shine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o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tonight.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tonight.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아울시티의 슈팅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청취자분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99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한 표의 차이, 저는 히틀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표 차이로 나치당 대표가 되었다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하나쯤 이하가 아닌 나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꼭 참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1110님, 어쩌면 국민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권리 행사인데 반드시 투표는 참여해야겠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나치 그리고 히틀러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투표로 집권한 사람입니다. 물론 과반은 얻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투표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 추정했었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후과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행위가 이런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1110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가 가장 민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의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권리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한 표씩 주어지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제일 가성비 좋은 행동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살 때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도 그렇게 꼼꼼하게 좀 따져서 투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1심에서 했었죠. 같은 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에서 내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1심에서 각하한 건 아예 소송이 안 되니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거였는데 네. 이런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까? 네. 만세 판결 직후에 이용수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소송이 2차 위안부 소송으로 불립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내신 1차 위안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2021년 1월에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지금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판결을 확정은 됐습니다만 네.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계속 이대로 그냥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어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가 합의된 영상이었다는 황 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황의조 선수가 지난 8월에 내 사생활 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있다. 협박당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황의조 선수는 영상물의 피해자였고 고소인의 신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서면 조사도 받고 대면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에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이유는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에 혐의를 황의조 선수는 부인했습니다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현재 포렌식 작업이 한창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밝혀지면서 지금 구속 송치가 된 상황인데 예. 황의조 씨는 영상을 합의하고 찍었다. 이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네. 영상을 합의하고 찍었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황의조 선수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동의한 적이 없는 불법 촬영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피해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6월에 사생활 영상이 퍼진 뒤에 피해자가 영상을 보여달라, 지워달라고 했고 싫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냐라고 예. 하니까 네. 황의조 선수가 다 지웠잖냐. 그리고 그 이후에 촬영된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해야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기도 했고요.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니까 황의조 선수가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2번 통화 뒤에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자신의 부주의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황의조 선수가 또 다른 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영장실질심사에서 유포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가해자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범죄 의혹도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불법 영상이 찍힌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면 그것도 네. 불법 행위고 그렇죠. 그걸 또 유포해도 불법 행위고 그렇죠. 예. 다 지금 불법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데 위법 행위가. 네. 근데 이게 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이 잘 납득이 안 돼요. 네. 황 선수를 뒷바라지도 하고 뭐 매니저 역할도 했다고 하는 형수가 이걸 뭐 유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지금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경찰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황의조 선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에서 공식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의 형과 형수는 지난 5년 동안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면서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를 뒷바라지해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이제 혹시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서 예.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 황의조 선수 측의 주장은 뭐냐면 수입을 다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 간의 금전 다툼 혹은 형수와의 불륜들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이 형과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일반인인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 및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 형수의 휴대폰에서 그 동영상이 유출이 된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에 유포자로 지목된 친형수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행 사 일부러 유출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것이다. 네. 그래서 빼낸 동영상을 유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출한 게 아니라 네. 누군가 해킹을 해서 내 휴대전화에 있던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예. 경찰에서는 해킹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나올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황 씨가 황의조 선수가 촬영했다고 하는 그 네. 촬영물이 왜 형수 휴대폰으로 갔는지 네, 그걸 왜 가지고 있다가 해킹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에서 유포자인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한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형수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네, 불처벌 밝혔거든요. 탄원을 하고 있다고 뭐 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다른 네. 승객이 뭐 다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건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지난 20일 오전 2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비행기에 31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인 지난 20일 정오께 불안한 증세를 보이다가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예. 승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는데요. 20일 오후 6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임의 동행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고 이 사람은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왔고요. 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횡설수설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는 중이고 투약한 마약이 어떤 종류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제는 장거리 노선에 그 항공기를 탑승하려면 마약 검사하고 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갑자기 겁이 나네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걸러낼 거냐. 그 앞에서 무슨 뭐 경호원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요. 비상구 앞에서.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일인데. 근데 이건 말고도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네, 올해 3번째잖아요. 아시아나 항공과 제주항공에 있어서 지난 5월하고 또 6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5월 달에 착륙하려던 비행기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 건데요.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네.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청이나 피해망상에 빠져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니까 치료도 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데요. 수감 생활은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만 피해 보상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문 열린 그렇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이 넘고 수리 때문에 운항하지 않는 비용도 굉장히 큰 그러네요. 상황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손해 규모를 산정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실제로 청구를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만한 돈으로 배상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고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상가 건물 주인이 간판을 가린다라면서 조경수를 싹둑 잘라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해운대구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의 건물주가 상가 앞에 느티나무 6그루가 있었는데 몸통만 남기고 싹 잘라버렸습니다. 네. 이 상가가 조성될 때 심었기 때문에 수령이 20년이 넘는 느티나무라고 하는데요. 상가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행인들이 별로 반기지는 않는 상황인데 조경수랑 달리, 그러니까 이 조경수는 가로수랑 다른 거여서 상가의 사유재산이잖아요. 예.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같은 경우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에 따라서 준공허가를 받을 때 건물의 조경 기준이 있는데 그 조경 기준이 해운대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느티나무는 5m, 직경은 30cm 가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인받았을 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다시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예.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수를 훼손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거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로수 관련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요즘에 또 은행님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러면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보행로를 막 메우고 있다 보니까 예. 거기 이제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물이 빗물바지를 막아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진짜 큰일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뭇잎 없는 가로수를 심어야겠는데요. 자꾸 글쎄요. 인도에 또 이제 요즘에 은행나무하고 좀 썩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민원도 굉장히 뭐 꾸준히 민원이 있을 들어온다고 수 하고요. 있겠지만.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 봄철에 꽃가루를 많이 날리니까 예. 봄철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 되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하는 가로수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앞에 조경수를 심었는데 키가 너무 커서 시야를 방해받거나 하면 예. 그것 때문에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관리의 문제가 아닐까. 근데 과거에 10년 전에 심거나 20년 전에 심어서 이제 아름드리 가깝게 큰 나무를 지금 그냥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그렇죠. 않나요? 그걸 또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후위기 또 대응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나무를 좀 계속 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어쩜 그렇게 잘라버리는지 지자체가 어떤 곳은 지자체가 그냥 싹 잘라버리는 네, 그런 데도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요즘 뭐 독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네. 이 미세먼지가 물러나면 또 추위가 또 시작이 된다고요. 오늘 낮에 제가 좀 따뜻하게 입긴 했는데 너무 더워서 코트를 벗고 가디건만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일지 대충 감이 오는 날씨인데요. 네, 기온이 좀 느껴졌어요. 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올가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주말까지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인천, 경기, 충청, 전라 지역, 그러니까 서쪽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황인데요.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초미세먼지 날려가겠지만 너무너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날아가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네. 기온이 급하게 내려가면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인데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겠다고 했는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중부 내륙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5도 이하에서 머물겠습니다.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날씨가요. 좀 추워지려면 꾸준히 이렇게 서서히 추워지면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요즘 독감 많이 걸리는데 네. 감기 걸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까 봐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꼭 요즘 보온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